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불과 37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고, 남한과 유엔군은 1950년 8월 1일 낙동강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는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끝내 방어에 성공했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마저 성공하며 남한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러나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이 소련과의 합의가 끝이 나며 그 다음 달인 11월 25일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바탕으로 남한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침공은 매우 위협적이었고 남한과 유엔군은 거듭 후퇴해야만 했죠. 이에 이승만은 남한에서 예비 인력을 충원하고자 했고, 사설 단체였음에도 후방에서 예비군 역할을 해온 대한청년단을 무장시키기 위해 미군에 군비 요청을 하였으나 미군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이승만은 국민방위군을 새롭게 창설하여 추가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며 이 국민방위군 사령부에 대한청년단 간부들을 그대로 인용하였죠. 그러나 문제는 대한청년단 간부들은 군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그저 2주간의 약식 훈련을 통해 방위장교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단숨에 국민방위군의 사령부를 맡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던 김윤구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군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씨름꾼 출신의 민간인이었음에도 낙하산 인관으로 별을 달며 단번에 준장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창설된 국민방위군은 일반적인 훈련시설처럼 적군의 반대편인 경상도와 제주 지역이 설치되었고, 징집된 대부분의 장정들은 경상도로 떠나게 되죠. 국민방위군 창설 이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입대를 권고하였는데, 국민방위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사실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중공군이 남한으로 밀려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 징집을 했기 때문에 징집 대상자가 아닌 15세와 17세의 어린 학생들과 병약한 이들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징집된 장정들은 총 68만 3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상도와 제주도에 설치된 국민방위군 훈련소로 가야만 했죠. 문제는 당시 유엔군이 모든 도로를 군 보급로로 지정하며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은 산길과 샛길을 통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 사령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그저 행군을 강요하기만 했죠. 그러나 이들은 단지 엄청난 거리를 걸어야만 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들이 소집된 시기는 1월경으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는데, 장정들에게 지급되도록 여정된 군량과 의료품들이 이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못했고,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훈련소로 향하는 길에 추위에 손발이 동상이 걸려 절단되거나 굶주림 끝에 아사하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료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이들을 치료할 방안조차 없었죠. 이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죽기 살기로 훈련소를 향해 나아갔으나, 이들이 훈련소에 겨우 도착했을 때에는 이들 중 고작 절반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훈련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량과 의료품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급되어야 할 군량과 의료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음에도 행군 과정에서 걸린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장과 창고 그리고 학교 등 나무바닥이나 흙바닥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에서 잠을 자야 했고,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을 것이 없어서 버적대기를 덮거나 무릎을 포개어 자는 것이 최선이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훈련소에 도착한 장정들에게는 식량으로 4호비 지급 예정이었는데, 애시당초 이들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식량은 사실 전쟁포로보다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을 가로채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왔던 겁니다. 장정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먹밥을 일부 떼어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거나 지급된 쌀 자체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죠. 장정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량은 점차 줄어들어 급기야 계란만한 소금 주먹밥이 고작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땅속에 있는 뿌리나 소나무 껍질은 물론이고 인분이 뿌려져 있는 바짝물까지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갈증과 배고픔을 못 이겨 바닷물을 먹고 사망하거나 마을에서 밥을 훔쳐먹다 맞아 죽기까지 했죠. 이들은 전혀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서 거지처럼 살아가야 했고, 더군다나 극심한 영양 부족에 위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좁은 훈련소에 수천에서 최대 10,000명까지 밀집하게 되니 발진 티푸
타이푸스 등의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죠. 사망자는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죽은 이들을 인근의 아무 곳에 묻어버리는 게 다였습니다. 장정들이 죽어나가도 간부들은 가족들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모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헌병사령관이었던 최경록 중장에 의해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최경록 중장은 포로 수용소를 시찰하고 대구로 향하던 길에 국민학교 앞에서 가만히를 뒤집어 쓴 군인들이 거지처럼 서성이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히 여겨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은 최경록 중장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반항적이고 멸시에 가까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고 최경록 중장은 이들을 보며 군기가 빠져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이들은 각하께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며 그를 학교로 데려갔고 그는 교실마다 5명에서 6명씩 저적을 쓰고 누워있는 이들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굶주림에 죽거나 병들어 죽어버린 시체였던 겁니다. 그는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방위군이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를 보고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걸 깨닫고 철저히 조사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용군은 일부 불순분자들이 국민방위군 편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라고 발표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는 불순분자들의 제5열의 준동이다 라며 북한 간첩들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허위보고서와 가짜 영수증을 통해 정부에서 지급된 물자와 돈을 가로챘고 장정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월급은 물론이고 그들이 겨울 동안 입을 의료품과 당장에 쓸 군수품조차 횡령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들이 먹을 쌀과 밀가루가 지급되었을 때는 방위군을 위한 젤리를 만든다며 이를 전부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가로챘죠. 장정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빼돌린 쌀을 미처 팔지 못해 부패한 쌀가마 또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국회 조사단에 따르면 이렇게 몰래 빼돌린 국민방위군 물자와 자금은 횡령한 현금 23억 5125만원, 장정들에게 지급될 쌀과 밀가루 등을 횡령하여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20억 4710만원,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의료비와 치료비 그리고 각종 사무와 병기 관련 비용 등이 28억 8328만원으로 총 72억 816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지금에도 많은 돈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1950년대 당시의 물가로 놓고 보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63년에 국내에 첫 라면이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10원이었고 1980년대 당시 아파트 가격이 1000만원이 채 안 됐던 걸 감안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73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이죠. 또한 조사단에 따르면 훈련소에 남아있는 장정들 가운데 20%는 이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머지 80%는 노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군 과정에서 동상에 걸려 낙오되어 죽거나 굶어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조차 할 수 없었죠.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횡령은 이것 외에도 자동차 250대의 구매비를 20대만 구매하고 나머지를 횡령한다든지 방위군의 담요나 생활용품을 장부와 다르게 적어가며 엄청난 금액을 횡령하는 등 이들의 범행 규모는 엄청난 스케일의 반국가적 범죄였고 정부 각처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횡령 자금의 3분의 1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와 신성 동지회 의원 70여 명의 정치 자금으로 보내졌고 또 다른 3분의 1은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돈 감아달라는 무마비로 건네졌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유흥비로 쓰이게 됐죠. 이때 무마비를 받은 이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을 비롯해 군 고위층과 감독기관까지 이르며 정부 각처에 두루 전해졌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방위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수십만 명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그대로 국민방위군 사령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청년단은 이승만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선언하는 이승만의 지지단체로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기까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들의 필요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이들이 사설단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생겨났고 단체가 점차 커져가며 내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죠. 당시 장경근 차관이 국민방위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은 대한청년단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자 했고 동시에 이들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자 국민방위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청년단의 초대단장은 문제가 생겼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던 신성모였고 국민방위군의 창설 당시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던 김윤구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며 하루아침에 별을 달고 준장이 된 겁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조사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덮으려 했으며 결국 군사재판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구는 무죄가 나오고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 의심받았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수사조차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사령관, 유니컨 등의 간부들에게만 3년 6개월가량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미 국민방위군의 참사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더러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가벼운 처벌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하는 등 파문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에 미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자유주의에 대한 민심이 떨어져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크게 분노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미군은 철수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신성모는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은 재수사가 이뤄졌죠. 이후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군과 핵심 간부 유니컨 등 5인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 처형당하게 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정치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신성 동지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끝내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며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개입했던 인물인 신성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나 신성모는 결국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대한민국 수석공사로 취임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너무 허무맹랑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얼마 전까지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더불어 수많은 동맹국들로부터 수천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받았었는데 대부분의 아프간 국민들은 여전히 중세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2008년에 5천억을 들여 전국을 가로지르는 2000km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3년 동안 160km의 도로를 완성하였는데 이들이 160km를 만들기 위해 쓴 돈은 2000km를 만들려고 준 돈의 절반이 넘는 2600억이었습니다. 이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부정부패 때문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는 단순히 건설업계에서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청의 혼인신고와 같은 간단한 서류에 도장받기 위해서도 이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 투표는 그저 누가 더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같은 부정부패를 알고 있었음에도 20여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두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은 왜 이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었던 건지 그리고 부정부패가 나라의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파탄낼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